현재 유럽에서는 한국을 향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섣불리 풀지 말라는 취지의 압박성 메시지가 점점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러시아 현지의 분위기와 한국 내부의 반응을 접한 유럽이 오히려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는 해석도 함께 나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면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무엇보다 지금 유럽은 러시아를 바라보는 경계 수위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위기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유럽 안보를 예전처럼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계속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치권에서는 유럽 방어에서 손을 떼고 나아가 나토 체제 자체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식의 강경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극도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유럽이 한국을 대했던 태도를 돌아보면 적지 않은 이들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유럽은 한국에 대해 포탄과 무기 지원 압박을 강하게 넣었고, 한국이 직접적인 살상무기 지원을 끝까지 거부하자 노골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내거나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처한 안보 현실과 외교적 부담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필요할 때만 연대를 외쳤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후 중동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도 비슷한 시각이 반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일부 유럽권 시선에서는 한국의 방산 수출, 특히 중동을 향한 미사일과 방공체계 수출에까지 훈수를 두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왜 중동에는 팔면서 우크라이나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는 식의 압박이 이어졌다는 해석입니다. 겉으로는 함께 뭉치자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수출 기회를 제약하려 드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둘러싼 경쟁 구도에서도 이런 불편한 시선은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기술력과 납기,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유리한 위치를 점하자 유럽 주요 국가들이 사실상 자국 업체를 밀어주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은 이미 검증된 조선, 방산 역량을 내세우고 있는데도 정작 유럽은 필요할 때는 한국의 힘을 빌리려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국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옵니다. 결국 유럽이 보여준 모습은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자기들이 절박할 때는 연대를 외치고 한국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제동을 걸거나 압박을 가하는 패턴이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은 러시아와 선을 긋는 것이 마치 모든 국가가 따라야 할 보편적 기준인 것처럼 주장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전혀 다른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은 한반도라는 초긴장 지역에 서 있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유럽식 단선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실제 기류를 보면 유럽이 기대하는 그림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우크라이나의 대러 공격용 살상무기 제공 문제에서 끝까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역시 이런 점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외교 채널을 완전히 끊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북한과의 밀착을 강화해온 현실은 분명히 부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감정적으로 러시아와 완전히 등을 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오히려 전쟁이 장기화 국면을 지나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수록 러시아 역시 경제 회복과 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 같은 제조 강국과의 협력을 다시 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조차 러시아와의 경제적 접점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 한국을 향해 유독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는 모습은 한국 입장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러시아 소비 시장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현지에서는 중국산 제품이 대거 들어갔지만 품질과 신뢰성 측면에서 여전히 한국산에 대한 선호가 강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는 한때 회산 점유율 상위권을 차지했던 현대, 기아차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고 중국차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제품이 시장을 채우고는 있지만 여전히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선호가 강하고 병행 수입이나 중고 거래를 통해서라도 한국 제품을 찾는 수요가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향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시장은 품질과 신뢰를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러시아에서 한국 브랜드는 한때 실제로 써보고 만족했던 경험이 쌓인 브랜드입니다. 반면 중국 제품은 대체제로 들어왔을 뿐 완전한 신뢰를 얻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시장을 너무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바로 복귀 선언으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시장성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유럽이 중동 위기나 해상 안보 문제에서 보여준 태도를 보면 더욱 복잡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등 전략 해역 문제에 동맹국 참여를 요구했을 때 유럽은 매우 신중하거나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즉, 자기들에게 직접 불똥이 튀지 않는 전장에서는 한 발 물러서면서 다른 전선에서는 한국 같은 우방국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듯한 장면이 반복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이 겹치면서 한국 내에서는 왜 늘 한국만 더 많이 양보해야 하느냐는 반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유럽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닌 철저히 한국 국익 중심의 독자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둘러싼 국제 환경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동은 한국 방산 협력을 원하고 미국은 한국 조선소와 정비 역량에 주목하고 캐나다는 한국 잠수함 기술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유럽은 한국을 경제안보 블록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한국이 한쪽에 줄 서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 강대권이 먼저 손을 내미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위상이 드러납니다. 반도체, 방산, 조선, 배터리, 자동차, 전자산업까지 한국이 빠지면 공급망 퍼즐이 크게 흔들릴 정도로 체급이 올라왔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향해 이런저런 제안과 요구를 내놓는 것 자체가 뒤집어 보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커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부탁만 듣는 나라가 아니라 조건을 붙일 수 있고 협상 테이블의 중심에서 계산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차가운 반응은 결코 오만이 아닙니다. 달라진 국력에 맞는 정상적인 외교적 거리두기입니다.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이유도 없고 유럽의 논리에 자동으로 편승할 이유도 없습니다. 특히 중국 문제와 러시아 문제는 한국에 훨씬 더 직접적이고 위험한 변수입니다. 유럽식 접근을 그대로 따라갔다가 자칫 한국만 최전선 타깃이 되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한국은 강대국들의 언어가 아니라 한국 자신의 생존 논리로 움직여야 하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 미묘한 균형 감각을 보여왔습니다. 안보는 안보대로 지키면서도 경제와 산업에서는 최대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답은 명확합니다. 어느 한쪽에 완전히 편입되지 않으면서 모든 방향에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제안을 무조건 거부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수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한국에게 가장 유리한 길입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 무기를 사오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한국 조선소의 역량을 필요로 하고 한국 방산과 제조업 기반을 높이 평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 의리던 나라가 갑의 협상력을 갖기 시작한 전환기입니다. 유럽의 각종 제한과 압박도 결국은 한국이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전략에 끌려가는 변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판을 읽고 조건을 걸고 필요하면 냉정하게 거리를 두는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국제뉴스 흐름까지 더해보면 이 그림은 더 선명해집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는 4월 1일 기준 나토 탈퇴까지 강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고, 프랑스는 나토가 호르무즈 같은 공세적 임무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동시에 핀란드 대통령은 더 유럽화된 나토가 형성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지금 유럽은 미국과도 균열이 생긴 상태에서 안보 부담을 더 크게 떠안아야 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유럽의 움직임은 감정이 아니라 필요해서 나온다는 점이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한국의 전략적 가치입니다. 로이터는 올해 1월 한국이 독일 TKMS와 함께 캐나다의 최대 12척 규모 잠수함 사업을 두고 경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사 몰말 보도에서는 노르웨이가 대규모 국방비 증액과 함께 한국 하나의 포병 체계를 도입하는 흐름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유럽과 북미가 실제 안보 재편 국면으로 들어갈수록 한국의 조선, 방산 역량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는 전략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더더욱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줄서기가 아니라 커진 체급에 걸맞은 냉정한 국익 외교입니다.